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지난 시간에 신라가 조금씩 무너져가는 과정을 본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이제 위에 발해가 있지만 일단 요 반도 안에서 생각해 보면 후삼국의 성립이라는 표현은 통일 신라가 이렇게 셋으로 나눠졌다. 통일 신라라는 하나의 나라가 후삼국 세 개의 나라로 분열되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이런 의미라는 건 하나의 나라가 여러 개로 쪼개졌다는 건 지방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겠죠. 지방이 떨어져 나갔다는 건 그만큼 중앙 권력이 약해졌다. 이게 왜 약해졌느냐? 우리가 배웠던 대로라면 누가 활개치고 다니면서 진골 귀족이 활개치고 다니면서 중앙의 권력이 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진골 귀족이 활개치고 다니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어요? 뭐가 부활하면서 경덕왕 때 그죠? 노급이 부활하면서 이 진골 귀족들이 요 힘을 바탕으로 세력을 키울 수 있게 됐고 이 진골 귀족들은 기본적으로 다 왕족이니까 얘들이 뭐를 하면서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왕이 계승 분쟁을 일으키면서 국가가 조금씩 급속도로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인데 하나하나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죠. 일단은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귀족 간의 왕위 다툼, 즉 그냥 귀족이 아니고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 다툼이 있었고요. 그죠? 애들이 이렇게 싸울 수 있었던 건 뭐가 부활했기 때문에 노급이 부활했기 때문인데 노급이 뭐길래 어? 노급이 뭐길래 노급을 갖고 있으면 어떤 걸 얻을 수 있길래 그 힘을 바탕으로 싸우는가 뭘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노동력을 거둘 수 있음으로써 개인의 사적인 세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서로가 싸워왔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앙 정치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라 정치가 이렇게 급속도로 무너지는데 이게 사실 그냥 분쟁이 아니고 왕위 계승 분쟁이면 왜 어려워지냐면 왕위 계승 분쟁은 내가 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왕을 부정하겠다는 거거든. 지금 왕을 무너뜨리는 반란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앙 정치가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렇게 신라의 중앙 정치가 무너져 가면서 그 대응 세력으로 나왔던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지방호족, 육두품 이런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방호족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육두품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육두품은 조금 의미 있게 보셔야 돼요. 일단 이 육두품이라는 표현 자체가 신분제의 표현이죠. 육두품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골품제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그죠? 골품제라는 신분제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골품제를 적용을 받으면 일단 다 귀족이라고 했었죠. 근데 귀족들 안에서 더 높은 귀족, 중간 귀족, 낮은 귀족이 나눠지는 건데, 이들의 차이가 뭘로 드러난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어디까지? 승진할 수 있는가? 승진 한계선으로 이들의 차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승진 한계선으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육두품이면 진골귀족이 가장 높죠. 그러면 그보다 낮은 육두품은 내가 아무리 성과를 내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일정 선 이상은 승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관직적으로는 승진이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찾죠. 뭐 다른 뭐 당나라에 가서 뭐 당나라의 외국인을 위한 시험 기억나세요? 빈공과 빈공과를 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지식적인 측면에서 유명해진다든지 뭐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노력한다든지 그런 어쨌든 오히려 이걸 돌파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더 높은 관직을 얻지는 못하겠지만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합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건 실력이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실력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머리에 든 것도 많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육두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라 사회를 대표하는 지식인 집단이 되는 거예요. 지식인 집단이 된단 말이야. 지식인 집단이 되는데 이게 왜 삐침이 나 이거 너무 마음에 안 드네. 이거만 지우고 다시 쓸게요. 나 이 삐침 생기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지식인 집단이 생긴다는 거죠. 먼지 때문에 생기나? 아무튼 근데 이제 얘들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지식인 집단이 되면 이제 일을 하다가 가끔씩 내 상관으로서 진골귀족을 만나고 상대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육두품들은 다 열심히 해요. 심지어 이제 골품제가 적용된 지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내가 육두품이라는 건 우리 아빠도 육두품이라는 거거든. 그럼 우리 아빠도 육두품으로서 굉장히 열심히 사셨을 거 아니야. 밤새도록 공부하고 막 매일매일 공부하고 하셨을 거라고. 그럼 나도 그 영향을 받아서 나도 열심히 살아요. 나도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막 실력이 이만큼 올라갔어. 올라간 상태에서 이런저런 막 위에 진골귀족들 내 상관들 이렇게 얘기해 보면 대화해 보면 티가 나. 이 사람이 생각하는 범위나 아니면 어느 정도 깊이로 생각을 하는지가 살짝만 대화를 해봐도
티가 난단 말이야. 이 사람이 나보다 높은 진골귀족이라서 나보다 직급은 높지만 이거 참 머리에 든 것도 없고 누가 봐도 실력이 내가 훨씬 더 높다라는 게 티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실력이 내가 훨씬 더 나은데, 그죠? 근데 저 사람이 윗사람이란 말이야. 저 아무것도 머리에 든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무슨 감정을 느끼겠어요? 억울하지. 억울하니까 뭐가 생기는 거야? 억울하면 짜증 날 거 아니에요. 즉 신라 사회에 대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비판 의식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웃긴 게요. 비판 의식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 잘못됐으니까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비판 의식이잖아요. 근데 비판 의식이 생기려면 기본적으로 그 대상에 대해서 기본적인 애정은 있어야 돼요. 아예 관심도 없으면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뭐가 잘못되거나 말거나. 이해되시겠죠? 근데 비판 의식이 있다는 거는 내가 그래도 이 대상을 사랑해. 사랑하는데 지금 이런 게 문제니까, 잘못됐으니까 이것만 고쳤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육두품들은 신라 사회에 대한 모국으로서의, 내 조국으로서의 사랑은 있는 거예요. 근데 신라 사회가 골품제나 아니면 능력이 있어도 골품제 때문에 승진을 못하거나 이런 건 잘못된 점이니까, 내가 신라 사회를 사랑하긴 하지만 이런 골품제의 모순 이런 것들은 고쳐졌으면 좋겠는 거지. 그게 비판 의식이야. 그래서 노력을 해봤다고. 독서 선풍과나 이런 거, 독서 선풍과 기억나요? 우리 이렇게 유교 경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 잘 보면은 조금 높은 관직에서 시작하고 그렇게 했던 게 독서 선풍과였죠. 근데 이거 잘 됐어, 안 됐어? 골품제랑 진골귀족들 비판에 막혀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망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내 조국으로서의 어떤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골품제 모순이나 골품제 잘못된 점, 내가 능력이 있어도 육두품이라서 승진이 막히는 거, 이런 것만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 몇 번 노력을 해봐서 잘 안 되는 게 느껴지죠. 이 결정적인 포인트가 어디였어요? 육두품이 신라 사회에 대해서 완전 모든 희망과 애정을 다 잃어버리는 그 결정적 순간, 그 마지막 포인트 기억나실걸? 최치원이었죠. 그죠? 최치원이 라스트 원이었다고. 최치원이 진성여왕께 뭐 무슨 진성여왕이 막 세금 독촉하면서 원종애노에 난 적고적에 난 이런 농민 동기들 쭉쭉쭉 터지는 거 보고 아 진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시무시벼조를 올리죠. 폐하, 이런 것들은 좀 고치셔야 되고 이런 정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반영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영 안 되는 꼬락서니 보고서 그냥 퇴근하죠. 최치원의 그 퇴근하는 모습이 육두품이 신라 사회에 가졌던 희망의 마지막 장면이다, 이런 얘기했었죠. 최치원은 육두품이잖아. 근데 육두품의 상징 같은 존재라 그랬죠. 육두품이지만 너무나도 그 실력과 능력, 어떤 이런 인정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두품의 상징 같은 지식인이었는데, 최치원이 신라 사회에 등을 돌리면서 최치원 이후에 최치원 후배 육두품들은 더 이상 신라 사회에 희망을 갖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신라 사회에 이제 육두품이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아요. 이 얘기는 육두품이 지식인층이잖아. 육두품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더 이상 신라를 위해서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두품은 신라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하겠죠. 그게 지방 호족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방 호족은 어떤 애들이냐? 그러면 지방 호족은 어떤 애들이냐? 얘들은 일단은 이름을 봐서는 어디에 있겠어요? 지방에 있겠죠. 지방에 있는데 그 뭐랄까, 지방 어떤 사람이 지방 호족이 되는가 하는 건 너무 출신 성분이 다양해요. 이런 사람도 지방 호족이 되기도 하고 저런 사람도 지방 호족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지방 호족이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지방에 있다며, 그죠? 그러니까 지방 세력가예요. 지방 세력가인데 지방에서 힘께나 쓴다고 하면 다 지방 호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 첫 번째로는 지방에서 힘께나 쓴다는 거. 첫 번째 공통점이고, 두 번째로는 얘들이 봐도 신라 사회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신라 사회를 따르지 않겠죠. 그래서 두 번째 공통점, 이게 더 중요한 공통점인데, 신라 정부의 통제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지방 호족이라고 하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방에서 힘께나 쓰는 애들인데, 출신 성분은 다양하지만 지방에서 힘께나 쓰는 애들인데, 두 번째 공통점이 뭐라고? 신라 사회의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라 사회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해되시겠죠? 이게 지방 호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들이 지방 호족들이죠. 애들이. 근데 이제 이 전국 각지에 난립해 있는 얘들이 다 지방 호족들인데, 아 물론 얘는 발해 왕입니다만, 이렇게 얘들이 다 지방 호족들인데 얘들이 공통점은 이 신라 중앙 정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육두품이
이제는 신라 사회의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누구를 돕는다는 거예요? 누구 편에 선다는 거예요? 지방 호족 편에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하나의 세력이 되는 거죠. 이제는 육두품이 지방 호족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지방에서 성장한 새로운 세력이고 신라 중앙정부의 통제를 따라가지 않는 세력들이다. 그래서 이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라 중앙정부를 완전히 거부할 거야. 따라갈 생각이 전혀 없어. 신라 정부의 통제를 안 받을 거예요. 그럼 신라 정부가 나를 혼내러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혼내러 오면 가만히 있어서 혼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맞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쌓고 독자적인 군사력을 보유하죠. 신라 정부가 너 왜 말 안 들어? 이러고 나한테 혼내러 오면 거기다 혼나고 반성하는 게 아니라 맞서 싸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적인 군사력을 보유하는 건데 요것도 조금 의미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독자적인 군사력을 보유한대요. 그럼 이 군사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병력들, 병사들인데 누가 병사가 되나요? 일반 백성들, 농민들이 병사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쟤들이 병사가 되는 거죠? 얼른 떠오르는 게 아마 노급일 거예요. 노급은 노동력을 거둘 수 있으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지방 호족이 출신 성분이 진골 귀족이면 예전에 진골 귀족이었으면 그러면 노급으로 병사를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갖고 있는 노급이 있을 테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지방 호족은 출신 성분이 되게 다양해요. 이런 캐릭터도 있고 저런 캐릭터도 있어. 다 진골 귀족이 아니에요. 즉 내가 노급이라고는 쥐뿔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뭐 땅 한 평도 노급으로 가진 게 없는데도 지방호족으로 우뚝 서서 자기만의 군사력을 보유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군사력을 어떻게 형성할까? 어떻게 구성할까요? 이거 반대로 보셔야 돼요. 오히려 백성들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 그 기억나시나? 영화 서울의 봄 보면 거의 영화 끝자락쯤에 전두광이 그러잖아요. 다 이기고 나서 친구 노태우한테 그러잖아요. 야, 너 생각에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공으로 딱 주체적으로 살고 그런 걸 좋아할 것 같지? 야, 아니야. 아니야. 특히나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강력하게 나를 이끌어줄 사람을 원해.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그 모습이에요. 지금 일반 백성들이 볼 때는 누구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신라 정부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신라 정부가 아닌 다른 세력이 나를 이끌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으로 보이는 게 누군 거야? 지방 호족인 거예요. 지금 우리 동네에서 세력이 있는, 지금 우리 동네에서 힘께나 쓴다는 걔가 오히려 신라 중앙정부보다 나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적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는 거예요. 지방 호족들이. 왜? 우리 동네 내가 이 동네에서 힘께나 쓰는데 우리 동네 백성들이 신라 중앙정부보다 나를 더 좋아해. 그러니까 내가 우리 함께 합시다. 제 병사로 함께 해주십시오 하면 따라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적 군사력이 보유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신라 일반 백성들이 신라를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백성이 국가를 버리네요. 그러면 그 국가는 뿌리부터 무너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잠시만요. 물 한 잔만 먹고 올게요. 그래서 스스로를 성주, 즉 성의 주인이고 혹은 장군 이렇게 부르는데 둘 다 이제 성을 이끄는 사람 혹은 장군으로서 지휘관으로서의 의미를 갖죠. 저 얘기는 아직 스스로를 왕이라고 부르기엔 조금 민망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뭐는 확실히 하는 거예요. 신라 중앙정부를 따를 생각은 없다는 걸 확실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통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독자 세력화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제 어떤 사람들이 호족이 되는가를 보면은 봐봐, 이거 봐. 되게 다양해요. 되게 다양한데 하나하나 보면 일단 지방 촌주 출신이 많대죠. 얘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우리 통일신라 신문왕 때 막 제도 만들어 갈 때 지방제도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구주오소경. 그때 막 삼사문구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뭐 외울 것까지는 없다고 했지만 신라 지금도 외울 건 없어요. 근데 신라 지방제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 가장 큰 단위의 지방제도가 지금의 도에 해당하는 게 주예요, 주. 지금 뭐 충청남도 뭐 이렇듯이 주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작은 게 무슨 무슨 주 있으면 그 안에 무슨 무슨 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무슨 무슨 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게 무슨 무슨 촌이에요, 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무슨 무슨 도, 그 다음 무슨 무슨 시, 무슨 무슨 구, 무슨 무슨 동,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중앙정부에서 보내는 지방과는 여기까지만 가요. 지방과는 여기까지만 가고 가장 작은 단위 이거 거의 마을이야 마을. 여러분들 이제 뭐 무슨 마을 있잖아요. 거의 마을인데 뭐한
한 개 촌이면 보통 한 뭐 50집, 60집 그래요. 한 개 마을인데 이 마을의 리더를 촌주라고 해요. 촌주라고 하는데 이 마을의 리더, 촌주라는 사람은 중앙에서 보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지역 출신의 유력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좀 유식한 말로 그 지역 출신의 유력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동네 어르신이에요. 동네 어르신인데 그런 경우도 있지. 그 어르신이 좀 옛날부터 그 동네 부자고 뭐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동네 오래된 어르신이나 좀 그 동네에 힘 있는 가문 그런 양반들을 촌주를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봐봐. 신라가 이렇게 있어요. 신라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동네 마을이야. 이 동네 마을이면 이 동네 마을에 촌주하는 어르신은 주로 옛날에 어느 출신이었겠어요? 그죠? 이 본인 아버지나 할아버지 지금 여기 이 지방에 이 마을에 촌주로 계시는 분들은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 보통은 백제 사람이었을 거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동네에 있는 마을들, 이 동네에 있는 마을들의 촌주들은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 보통은 고구려 사람이었을 거라고요. 이제 이해되세요? 왜 후삼국이 생긴다고 하는지? 이 동네 지방 호족들, 특히나 촌주 출신의 지방 호족들이 자기의 인기를 끌려고 할 때 사람들의 뭐를 자극하는 거예요? 지금 신라가 답이 없어 보이니까 옛날에 있었던 백제나 고구려 이런 나라들에 대한 그리움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리움을 향수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예전에 있었던 백제나 고구려에 대한 향수를 자극해서 그 어떤 유민의 후손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방 촌주 출신들 중에서 지방 호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요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요?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온 귀족. 요 경우는 진골 귀족이 대부분이겠죠. 진골 귀족이면 중앙에 있어야지 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지. 보통은 왕위 계승 분쟁에서 패배한 거죠. 왕위 계승 분쟁에서 패배한 경우들이 많고요. 아, 요 분쟁에서 패배한 경우들이 많고 우리가 배웠던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김원창이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요 경우 군사력을 가진 군진 세력 이 말 들으면 딱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나요? 그죠? 군진 세력 자기가 지휘하고 있는 군대가 자기의 어떤 기초 세력인 장보고죠, 뭐 장보고. 장보고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배울 후백제를 건국하는 견훤도 여기에 속합니다. 장보고가 대표적이죠. 근데 요거를 좀 의미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잘 생각해 보세요. 군진 세력이라고 하면 그 군진 세력을 이끌고 있는 지방 호족은 보통 직업이 뭐였겠어요? 지방 호족 되기 전에는 보통 군대의 지휘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충남 지역을 지키는 지방군 지휘관이야. 내가 뭐 몇 사단장 돼. 근데 내가 지방 호족이 됐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지방 호족으로서의 세력을 어떻게 마련하는 거예요? 뭐가 이 사람 세력의 기초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데리고 있는 병력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병력들을 쫙 집합시켜 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솔직히 말하자. 내가 볼 때는 신라는 병신이야 지금. 신라는 병신이고 나는 신라가 병신이기 때문에 내가 신라의 장교지만 신라를 따라갈 생각이 없어. 싫은 사람은 가, 싫은 사람은 가는데 물어볼게. 너네 신라 따라갈래? 나 따라올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적지 않은 병사들이 자기 지휘관을 따라간다는 거죠. 왜? 병사들이 봐도 지금 신라는 답이 없거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신라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병사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지금 나를 지휘하는 지휘관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력을 바탕으로 내가 지방 호족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 게 이들은 군인들이죠. 군인들이면 국가에 복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역사적인 시각으로 군대를 바라볼 때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군대는 물론 복종이 중요한 운영 원리지만 군대는 복종에 의해서 운영이 되지만 그 안에 있는 군인들은요. 군인이기 이전에 사람이에요. 각자 자기만의 생각이 있다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나한테 떨어진 명령이나 지금 나한테 명령을 내리는 지휘 체계나 내가 속한 조국이 심각하게 문제가 많아. 그러면 내가 내 판단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든지, 내가 이 지휘 체계를 저항한다든지, 아니면 이 국가에 저항한다든지, 자기만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계 역사에 곳곳에 보입니다. 일단의 병사들이 지금의 장교나 아니면 지금의 국가 체계에 부정하고 그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이 보여요. 이 경우도 비슷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지휘관을 따르는 병사들이 봐도 신라가 답이 없으니까 신라의 반기를 들고 지금 지휘관을 따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무역을 통해 성장한 해상 세력 이 경우는 사실 장보고밖에 거의 없다고 장보고만 있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배웠던 사람들 중에서는 장보고밖에 없죠. 그러니까 장보고가 얼마나 강력한 세력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기본적으로 군진 세력이니까 군사력도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해상무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었기 때문에 뭐도 많아요? 돈도 많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그래서 이렇게 신라의 왕위 계승 분쟁에 본인이 진골귀족 출신도 아닌데 호기를 한번 부려본 거예요. 자기 딸 어떻게 해서든 막 진골귀족 결혼시켜가지고 걔 왕 만들려고 하고 막 그런 걸 한번 해봤던 거죠. 이렇게 강력하니까. 그다음에 제일 특이한 케이스가 요겁니다. 초적. 초적은요, 요 초자가 풀초자예요. 풀초자인데 풀초자의 적적자예요. 적적자인데 그 풀은 흔해요, 귀해요. 흔하죠. 동네마다 이 길바닥에 있는 게 풀이잖아요. 즉 백성을 의미합니다. 흔하디 흔한 백성들이 호족이 되는 경우를 초적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는 쥐뿔도 없을 거 아니야. 얘는 이런 경우는요. 얘네 부모님도 그냥 가난한 농민이에요. 보통은 자기 땅도 없어서 땅 빌려서 농사 짓는 소작농인 경우들이 많아. 본인도 농민이거나 아니면 백수거나 아니면 백수인데 아빠 도와주고 있으니까 농민인 척하는 그런 케이스들이에요. 근데 이런 케이스들은 쥐뿔 가진 것도 없고 재산도 없지만 딱 하나가 있죠. 뭐가 있을까? 딱 두 개가 있다. 리더십과 말빨. 그죠? 그래서 쥐뿔 가진 거 없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용기가 있는 거예요. 리더십과 말빨이 있는 거예요. 사람 딱 어떤 큰 바위에 올라서 사람들한테 외치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렇게 막 우리 세금을 너무 많이 내게 되면 열받아가지고 집 버리고 산으로 도망간다 그랬죠. 산에 가면 뭐가 있다고? 나같이 도망온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그럼 그 중에 누군가가 리더십 있고 말빨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들 딱 모아놓고서는 여러분들 솔직히 사는 거 힘들죠. 개 같죠.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힘든 겁니까? 이러면서 막 그죠. 사람들을 여러분들 저를 따라오십시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말빨로 자기가 사람들을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호족이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저게 물론 그 사람의 어떤 리더십이나 말빨도 인정을 해야겠지만 보통의 상황이면 일반 백성들이 그런 쥐뿔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을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죠. 근데 일반 백성들이 봐도 지금 신라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라를 따라가느니 차라리 지금 내 앞에서 뭐라고 떠드는 저 양반이 나은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저런 초적 같은 그런 출신의 호족이 생기는 거예요. 즉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위음 모든 케이스들이 다 저런 케이스에 호적들이 생길 수 있는 건 그게 병사가 됐든 일반 백성들이 됐든 보통의 사람들이 신라 사회를 거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라 사회를 거부하고 신라 사회가 아닌 다른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다른 세력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바탕으로 지방 호족이 저렇게 다양한 케이스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알고 있으니까 지방 호족도 신라 중앙정부를 따르지 않는 거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육두품은 당연히 신라사에 대한 비판 의식이 있죠. 뭐 때문에? 골품제 때문에. 근데 이 골품제도요. 사실은 되게 사람 열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그 정도 아니었거든요. 처음엔 그 정도 아니었는데 신라 사회가 천년 역사예요. 그러니까 골품제도 그냥 유지가 되는 게 아니겠죠. 골품제라는 게 신분제인데 이게 해체가 되겠어요? 더 강고해지겠어요? 보통은 더 강고해져요.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보다 되게 우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에 환장해요. 미쳐버린다고. 내가 예전에는 되게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서 나처럼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편에 섰었어도 내가 뭔가 성공을 거둬서 더 막 아름답고 멋있고 비싼 걸 누리게 되면은 내가 사람이 변한다니까. 이해되시겠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우월감을 느끼면 거기에 눈이 돌아가요. 왜 명품이 그렇게 유행을 하고 외제차가 유행을 하겠어요? 그래서 골품제가 더 썩어 들어가요. 그냥 승진 한계선만 규정하는 게 아니고 별의별 지랄 같은 규정이 다 생긴다고. 예를 들어서 집에 현관문 앞에 현관문을 멋있게 보이게 만드는 현관문이 살짝 높아 보이면 멋있잖아요. 딱 높아 우러러 보게 되고. 그러니까 현관문 앞에 계단은 몇 개 이상이면 안 된다. 막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집이 몇 평 이상이면 안 된다. 물론 그때는 평이란 단위를 쓰는 건 아니지만 넓이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안 된다. 아니면 타는 가마가 뭐 폭이 몇 센치 이상이면 안 된다. 가마에 어떤 꾸밈 양식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퇴근한 뒤에도 사복이더라도 어떤 색의 옷은 입으면 안 된다. 이런 지랄 병신 같은 규정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교사해가지고 돈을 막 열심히 모았어요. 그래갖고 야 내가 나를 위한 선물로 요거 시계 하나 사야지. 그러면은 딱 시계를 사려고 이제 결제하려고 딱 카드를 내밀면 카드를 딱 긁었어. 근데 소유주분 성함이 강태진 씨네요. 강 씨면은 진골귀족이 아니잖아요. 아 그럼 이 시계 못 사세요. 그냥 저희 싸구려 시계 하나 사세요. 15,000원짜리. 지금 이 시계는 못 사십니다. 이런 식인 거야. 이해되시겠죠? 내가 진짜 월급 확 모아가지고 진짜 나를 위한 선물로 이번에 진짜 내가 딱 샤넬백 하나 사야지.
딱 사러 뭐 내가 이거 샤넬백 500만 원짜리인데 내가 700만 원 있어. 나 살 수 있어. 그래서 딱 카드 내밀었는데 쭉 긁어보더니 어, 진골귀족 가문이 아니시네요. 아, 그럼 이거 못 사세요. 기분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육두품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어떤 자존심을 긁고 막 이런 것들이.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판 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비판 의식은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도 대상에 대해서 애정이 있을 때 애정이 있지만 이런 건 잘못된 것 같아. 고쳐보자 할 때 비판 의식이 있는 거라고. 근데 비판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고쳐보려고 노력했었잖아요. 안 됐잖아요. 독서 상품과도 안 되고 가다 최치원까지 갔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신라 사회를 내버려요. 신라 사회를 내버리고 누구 편에 선다? 지방 호족 편에 선다는 거죠. 그럼 이제 보이죠? 통일신라 말기를 상징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일단 먼저 보이죠. 지방 호족과 그들을 도와주는 육두품. 그죠? 이런 애들이 신라 사회를 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라 사회의 붕괴를 상징하는 그런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선종입니다. 선종 기억나세요? 선종? 선종 뭐예요? 선종 우리 기억나시죠? 그 후에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이렇게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막 처음엔 막 욕도 좀 했다가 한 2시간 걷고 나면 돌아오는 길에는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뭐 이런 거 한다고. 그죠? 이제 선종인데 선종은 어쨌든 불교의 한 흐름이죠. 불교의 한 흐름인데 불교는 기본적으로 뭐를 강조해요? 깨달음을 강조하죠. 깨달음을 강조하는데 깨달음을 얻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교종이 있고 선종이 있는데 교종은 뭘 강조하는 거예요? 경전을 강조하죠. 책이요, 책. 그죠? 먼저 깨달으신 분은 부처님이라고 하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행적이 담겨 있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읽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해서 먼저 깨달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서울대 합격수기 열심히 읽으면 너도 서울대 갈 수 있다라는 게 교종의 입장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먼저 깨달으신 부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잘 열심히 읽고 기억하고 이해하고 공부하면 깨달음이 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교종의 입장이고 선종은 조금 다르죠. 선종은 되게 개인적입니다. 경전이 그런 내용인 게 맞지만 먼저 깨달으신 분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게 맞지만 그건 그 양반의 깨달음이고 너의 깨달음은 네가 만들어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선종이야. 이런 게 이게 되시겠죠. 그냥 이렇게 뭔가 이위 스님처럼 이렇게 산 좋고 물 좋은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막 2시간이고 4시간이고 막 이렇게 걸을 수도 있고요. 그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되게 막 자기를 스스로를 고통에 좀 몰아넣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막 몇 주씩 굶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뭐 되게 뭐랄까 막 며칠씩 잠을 안 자보기도 하고 아니면 되게 이 사회에 가장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모든 방식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참선과 수행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수업 때 들어가서 선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그냥 이래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 참선과 수행은 되게 유식한 용어고요. 그냥 이게 맞아요. 왜 여러분들이 그냥이라고 하냐면 정확한 구체적 방법은 모르겠는 거야. 왜? 모든 게 다 수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게 맞아요.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면 그냥 걸어보기도 하고, 그냥 뭐 가만히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냥 뭐 면벽 수련을 하기도 하고, 그냥 뭐 등산을 해보기도 하고, 다 수행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따라서 굳이 뭐를 읽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경전을 굳이 읽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경전 안에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깨달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경전을 읽을 필요는 없다.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경전은 뭘로 쓰여져 있어? 한자로 쓰여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는 깨달음을 얻고는 싶은데 한자는 잘 모르겠는 사람들이 선종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성들이나 아니면 중앙귀족보다는 지방호족들, 한자랑 약간 거리감이 있는 분들이 좋아한다고. 그럼 이제 보이죠? 신라의 붕괴를 얘기하는 키워드가 하나 더 붙는 거예요. 지방호족과, 그죠? 신라 붕괴를 얘기하는 키워드가 하나 더 보이는 거죠. 신라 중앙정부를 따르지 않는 지방 호족과 그 다음에 이 신라 사회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지방 호족 편에 서서 지방 호족을 돕고 있는 육두품. 그 다음에 이 지방 호족들이 글을 몰라도 되니까 좋아하는 불교 이념인 선종. 이런 게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다 하나만 더 얹을게요. 하나만. 풍수지리설입니다. 풍수지리설이 뭐냐면 들어본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요 한자를 알면 좀 보일 거예요. 바람풍자 쓰고요. 그다음에 물수자 쓰고요. 그다음에
땅 지자 쓰고요. 그다음에 이치 이자 쓰고요. 그래서 주장할 설 뭐 이래요. 이런데 풍수지리설인데 그 쉽게 얘기하면 물의 흐름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땅의 모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람도 큰 틀의 바람은 기압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조금 더 자세한 단위에서는 땅의 형태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죠. 산맥 따라 바람이 흐르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풍수지리설은 이런 얘기예요. 땅의 모양에 따라서 땅의 모양과 물의 흐름의 모양에 따라서 인간의 어떤 운세나 기륭 화복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근데 수업 들어가 보니까 다 알던데 뭐 이렇게 이 동네는 땅의 형세가 이러하니 굉장히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운세가 좋을 것이고 저 지역은 땅의 운세가 이러하니 굉장히 불운할 것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풍수지리설이에요. 저거 지금도 있을까 없을까? 저 풍수지리설 지금도 나름대로 있어요. 영화 파묘 보셨죠? 파묘의 그 주인공 최민식 할아버지. 최민식 할아버지가 그 영화에서 직관으로 나오잖아요. 그 직관이라는 직업이 땅의 형세를 통해서 풍수지리설을 봐주는 사람이에요. 주로 이제 뭐 그럴 때 쓰죠. 뭐 이렇게 뭐 집을 어디로 결정할 건지. 그죠? 가까이는 그런 것도 풍수지리설로 볼 수 있어요. 이 집이 동향인지 남향인지 햇빛을 받는지 안 받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집 안에서도 뭐 방에서 가구 배치할 때 뭐 책상을 어디에 둔다든지 침대를 어디에 둔다든지 옷장을 어디에 둔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것도 일종의 풍수지리설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크게는 나라의 수도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도시에 그 도시 시청을 지을 때 이 도시 안에서도 어디에 정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풍수지리설이에요. 근데 이게 어때요? 이게 과학적일까 비과학적일까? 과학적 비과학적? 이게 풍수지리설을 설명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되게 조금 좀 갸우뚱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지역은 저 산이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만나고 있으니 이 산은 좌청룡의 기세요. 저 산은 우백호의 기세니 이 땅은 상서로운 기세로 지켜지는 땅이므로 참 기운이 좋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럼 조금 과학적이진 않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이 풍수지리설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땅이 어디냐면은 이런 형태의 땅이에요. 배산임수라 그래서 들어본 적 있을걸?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흐르는 이런 땅을 베스트로 봐요. 베스트로 보는데 요 모양에 가장 잘 어울리는 땅이 지금의 서울이에요. 경복궁 자리. 경복궁 자리가 이겁니다. 최고 최고. 경복궁 딱 가보시면 경복궁 입구 들어가기 전에 광화문 앞에 딱 뭐 보여요? 궁궐 뒤로 산이 쫙 보이죠. 그리고 딱 뒤돌면 뭐 있어요? 청계천 흐르죠. 청계천 지를 따라가면 한강 흐르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배산임수를 지키는 게 서울인데 저런 형태면 살기 좋을까 안 좋을까? 좋아요. 왜? 강이 흐르잖아요. 농사 잘 되죠. 강이 흐르잖아요. 배가 왔다 갔다 하니까 무역이 잘 되죠. 뒤에 산이 있잖아요. 그럼 바람을 막아준다고 태풍 피해가 적어요. 뒤에 산이 있잖아요. 외적의 침략을 어느 정도는 막아주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명당이에요, 명당. 근데 그런 풍수지리설의 기본 개념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도 하나의 주장이잖아요. 이때 이제 이게 되게 유행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도선이라는 스님이 도선비기라는 책을 써서 풍수지리설을 유행시키는데 저 책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이렇게 풍수지리설 땅의 형태로 보아하면 우리 한반도에서 이 동네도 되게 좋은 땅이고 저 동네도 되게 좋은 땅이고 요 동네도 되게 좋은 땅이고 거기에 그 아래 동네도 되게 좋은 땅이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이 동네 저 동네 그 동네 요 동네 막 좋은 땅들을 소개를 해준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건 아셔야 돼요. 어떤 시대에 어떤 말이나 주장이 유행을 한다는 건 그게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상관없이 어떤 말이나 주장이 유행을 한다는 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한 2, 3년 전에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얘기가 되게 유행을 했었죠. 그 얘기가 유행한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싶은 거야. 지금 힘드니까. 지금 힘드니까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말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유행을 했었지. 지금 이 통일신라 말기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풍수지설의 저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어느 땅이 되게 기운이 좋다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야. 누가 듣고 싶어 하겠니? 그쵸. 지방호족이죠. 왜? 지금 신라수도 어디예요? 경주잖아. 경주만 좋은 땅인 건 아니다 이거예요. 경주도 좋은 땅 맞는데 거기만 좋은 땅인 게 아니고 지금 네가 있는 거기, 네가 지금 호족으로 있는 그 지방, 그 지방도 좋은 땅이에요라고 얘기해주면 기분 너무 좋지. 내가 지금 인부천, 인천부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호족인데 인천부천 땅 좋습니다. 아라뱃길 얼마나 멋있습니까? 좋습니다. 계양산, 뭐 가연산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듣고 있는 내가 좋은데
내가 나 사는 동네에 되게 축혀 세워주네. 기분 좋지. 한잔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나처럼 내가 지금 지방 호족으로 있는 동네를 좋은 땅이라고 축혀 세워주니까 듣기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 주장이 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지방 세력이 강화되어 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꼭 네 가지 키워드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지방 호족, 육두품, 선종, 풍수지리설까지 네 가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 호족들의 환영을 받았다는 거. 한 번 더. 자, 요거 써서 정리해 드릴게요. 지방 호족 플러스 육두품 플러스 선종. 글을 읽지 않아도 되는 선종 플러스 뭐 있어요? 풍수지리설. 요 하나, 둘, 셋, 네 가지. 요 네 가지가 통일신라 말기에 신라의 붕괴를 상징하는 키워드 네 가지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후삼국이 성립하는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호족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지방호족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다 통합되고 통합돼서 두 개 남았다는 거예요. 어, 두 개 남았다는 건데 그게 이제 요렇게죠. 견훤이 세운 나라와 궁예와 세운 나라. 근데 요거를 이해를 하실 때 여러 명의 수많은 지방호족들 중에서 경쟁하고 경쟁해서 둘 남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맞는데 요 과정을요. 다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 경우는 물론 싸움도 없진 않지. 간혹 가다 있지만 꽤 많지만 오히려 싸움보다는 어떤 통합 단일화 이런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가 인부천 지역의 호족인데 저쪽 시흥 의왕 이쪽의 호족 세력이 내가 봐도 더 커. 맞짱 뜨면 내가 질 게 뻔해. 그럼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그냥 형님 전 신라만 아니면 됩니다. 우리 힘을 합치시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세력 크기가 확실하면. 그렇게 단일화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통합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상대가 나보다 강하면 나도 그냥 신라가 싫어서 이렇게 들고 일어선 것뿐인데 뭐하러 싸웁니까? 그냥 같이 지내면 되지.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합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게 해서 통합되고 통합되고 통합돼서 둘이 남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견훤과 궁예인데 견훤 먼저 보시면 서남해안을 지키는 군인 출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었던 그 호족 출신 성분 중에선 군진에 해당하겠죠. 근데 서남해안이면 어디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남쪽이니까 이쪽이겠네요. 그럼 뭐예요? 옛날에 백제 지역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견훤이 성장했던 방식은 뭔지 아시겠죠? 이 지역 사람들의 뭐에 대한 그리움을 자극하는 거예요? 백제에 대한 그리움을 자극해서 인기를 얻는 거죠. 그래서 나라 이름도 아예 후백제입니다. 호족의 지원을 받아서 후백제를 건국했고요. 백제의 부흥을 내세우는 모습이죠. 이렇게 견훤을 받고요. 그 다음에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이렇게 해서 견훤의 위치까지 한번 봤습니다. 그다음에 궁예입니다. 궁예는 원래 신라 진골귀족 왕족 출신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아마 아버지 때나 할아버지 때쯤에서 이제 왕위계승 분쟁에서 패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버려지는 과정에서 그렇게 잘못 받았는지 뭐 눈도 한쪽 눈을 잃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아무튼 궁예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서 이제 위쪽 지역 즉 고구려였던 지역의 사람들의 고구려에 대한 그리움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후고구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나라 이름을 태봉으로 고치긴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은 태봉이라는 이름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후고구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한때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 황해도 꽤 넓은 지역을 차지했었다. 위치상으로 보면은 요렇고요. 고구려의 부흥을 내세우고 있죠. 네, 요렇게 해서 기존에 다 쓰러져가는 신라, 그다음에 백제의 부흥을 주장하는 견훤의 후백제, 그다음에 고구려의 부흥을 주장하는 궁예의 후고구려 이렇게 후삼국 시대가 다시 펼쳐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